네, 안녕하십니까.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용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 장서 사진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도서관 누구나 접속을 통해서 원하는 책을 또는 자료를 찾고 그걸 직접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린 정보의 바다 가운데서 정확히 어떤 자료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 출처가 수많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관계도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비인용되고 한 사람이 인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인용하고 재인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자, 수많은 하이퍼링크들을 통해서 맺어져 서로 이어지고 매듭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흐름도 관계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뭐 우리 간단히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문헌들, 책들도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이렇게 장서라는 형태로 여전히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또 도서관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고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기도 했죠. 또 거기에는 이렇게 지음이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을 갖고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자 낱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은 쉽게 서로 이해하면서 쓰지만은 그 낱말 자체의 뜻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데요. 자, 인이라는 말은 그 활에 시위나 끈 또는 줄 이런 것들을 잡아당기는 일이다. 인이라는 것은 활과 관련된 낱말이었군요. 줄이나 또는 시위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잡아당기는 것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그러면 이제 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멀리 있는 것을 이제 끌어온다, 당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이군요. 용이라는 낱말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낱말은 아닌데 아마 상상이 좀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의 세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화살과 같은 것을 통에 담아두는 것, 쓸만한 것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두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활과 화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화살통에 있는 것을 화살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활시를 당겨서 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글과 관련해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왜 이것이 하나의 글을 이제 인용할 때 쓰게 됐는지 그 유래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낱말이 저한테는 좀 낯선 낱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인용이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원용이란 말도 가끔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학자들이 학자연 할 때 인용이라는 말 대신에 원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져다 쓰는 인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거나 받기 위해서 끌어다가 쓰는 것 이것이 원용입니다. 뭐 같은 내용이군요. 근데 마치 이 원용이라는 이 말을 쓸 때는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물을 끌어와서 논밭에 대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계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논에다가 밭에다가 물을 가져다 끌어다 대는 거, 관계, 수로,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물 끌어오기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왜 이 물을 끌어오느냐 이렇게 이해해 보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원천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이제 공급받기 위한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화살과 같은 전쟁 용어로 쓰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농업의 관점에서 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낱말의 맥락을 제가 연구를 좀 못해서 정확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전집 보면은 여기 인용이라는 것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인용이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이 자 우리가 이제 이규보는 보통 이제 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니까 천재죠. 뭐 한자 한문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 또는 어떤 생각을 이제 그 칠원절구 이런 시 속에 글자 속에다 집어넣었으니 가히 천재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가 가져다주는 어떤 한계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시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사람 이름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벌어졌던 사건들 또는 글귀들 또는 책 이런 뭐 무한히 많은 것들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분야의 대가가 아니고는 이규보 씨는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이규보가 인용과 관련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준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꾸로 보자면은 인용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여기 이규보가 나열한 순서인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을 막 가져다 쓰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마치 수레에 귀신을 싣고 가는 것 같다. 좀 이상하죠? 수레라는 게 산 사람을 싣고 가는 거잖아요. 짐을 싣거나 수레에는 짐을 싣기 위한 것인데 수레를 끌어야 할 사람이 수레에 탄 것과 같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수레에는 짐을 싣기 위한 것인데 그 수레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으니 그 수레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레에다가 이런 귀신들을 죽은 사람들을 잔뜩 실어놨으니 갈 곳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을 마시기 위한 바가지가 있을 때 그 바가지가 가득 차 있어서 물을 뜰 수 없는 것 같다. 비유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담기 위한 것인데 담기 위한 바가지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으니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걸로는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음이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무엇인가 또 가득 메워져 있으면은 발을 신을 수가 없죠. 어디 갈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의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인용을 잔뜩 해놓으면 우리는 사람 이름은 알겠는데 거기 담아야 할 내용은 정작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 대신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만 잔뜩 나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표절의 문제죠. 표라는 것은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은 절도, 훔치기입니다. 글 훔치기, 글 도둑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옛 성현의 어떤 옛 사람의 글을 몰래 가져다 쓰면은 결국 들통난다는 겁니다. 쉽게 잡히는 서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뜻의 핵심이 뭐냐면 출처를 밝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들통이 날 테니까 그것을 정확히 그 출처를 밝혀서 올바로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시를 쓰면서 이제 인용의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교훈을 준 거니까 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시위를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이걸 놓아야 되는지, 예? 또는 균형을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또는 이제 목표로 가누질 못해가지고 주체할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하게 어떤 그 이제 글의 세기를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글의 맛과 멋을 지나치게 이제 그 살리는 바람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므로 좀 적절한 수위에서 그것을 인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신 술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지나치면 흥치는 높아지겠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이해한 그런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글자를 쓰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그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장이 멋있어서, 그리고 왠지 그 문장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경우, 무슨 뜻이냐면은 구덩이를 파놓고 저도 빠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빠지게 해가지고 서로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더라. 그래서 본대에 그 이제 인용하고자 하는 그 글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용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어떤 순탄함을 얘기하는데요. 순탄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권위의 일종의 호소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이런 식의 인용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용하고자 할 때는 그 권위에 호소하지 말고 그 말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함부로 먹이지 말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용어를 너무 뭐 뻔히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가져다 쓰면은 수다를 떠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떠드는 정도의 수준이 되므로 가치가 없는 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맛이 전혀 없는 진부한 낡아 빠진 그런 글이 돼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팔아먹는 거, 이름 팔아먹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름을 왜 팔아먹냐면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위해서 인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인용을 해야 되느냐? 진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인의 글이기 때문에 인용해서는 안 되고, 그 성인의 글 속에 담긴 진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용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마지막에는 글을 인용을 하되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강아지 풀과 같다. 이런 좀 오늘날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 풀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밭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잡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콩밭에 콩을 심는 이유는 콩을 따먹기 위한 건데, 이게 들풀이 잔뜩 잡초가 자라면 어디가 콩인지 뭔지 알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콩을 따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풀로 잡초로 잔뜩 뒤덮인 풀에서 내가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콩을 따야 되니까 읽는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밭을 뒤져가지고는 겨우 콩 몇 토리 이렇게 자투리 이렇게 따내면은 그냥 보잘것없는 거 따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치 없는 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다듬어서 이렇게 쓰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용은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 강의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인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인용은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인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이 이미 쓰이지 않은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새로운 주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앞서 쓰인 글이 없는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모든 주제가 이미 누군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앞서서 이미 글을 쓴 경우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보면 앞선 사람의 이러한 어떤 글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내가 읽고 또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인용을 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 내가 이제 쓰는 글에 열쇠 낱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음에도 있을 수 있고, 대답에도 있을 수 있고, 알점 글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따오는, 인용하는 그 글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글에 들어오는, 내가 쓰는, 나의 글 속에 쓰이는 그런 어떤 열쇠 낱말들, 특히 이제 갈말들이 있을 때, 그 열쇠 낱말들을 내가 나 스스로 그것을 정확히 뜻매김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가 쓰는 열쇠 낱말, 갈말, 핵심 용어들, 이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난 이런 뜻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뜻매김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선행 연구자들, 앞선 이런 지음이 논문을 쓴 분들의 이런 뜻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뜻을 좀 받아들이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취사선택 골라내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다시 뜻매김을 해야겠죠. 이럴 때 나의 뜻매김을 위해서 앞서 이미 뜻매긴 다른 분들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 살펴보는 일을 할 때, 이때 인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뜻매김했을까,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인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막 1에서 많은 인용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막 2에서 내가 이론, 학문적인 설명의 틀을 가져올 때,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이론을 가지고 올 때 그 설명의 틀 또한 아마 누군가의 연구들을 가져오는 것일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글에서 그것을 책이나 이런 데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생명이므로 출처를 밝히면서 설명의 틀, 이론을 또는 설명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학문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열쇠 낱말, 갈말을 이제 인용하는 것, 그리고 이론을 인용하는 것, 이것은 1번, 2번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도막 2에서 이제 풀어내기 도막 2에서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구성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데 이 비판이 자의적이지 않으려면은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글 자체가 정확히 소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이론, 또는 비판하는 어떤 낱말, 뜻매김 이런 것들을 또 사례를 정확히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자 실제 글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주고 그것을 이제 옳거나 그르다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정확히 상대의 주장을 소개할 때 이때 인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들을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나의 주장의 뒷받침 근거로 쓰고 싶을 때, 이럴 때도 그것들을 정확히 인용을 해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용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확히 요약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인용이라는 것을 무슨 화살이나 물대기 이런 걸로 봐서는 오늘날의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용이란 말을 우리말로 따오기, 따오다, 따옴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온다라는 것은 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따다라는 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가지고 그걸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따옴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던 것을 어떤 부분만을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따로 가져오는 것. 따로 가져왔을 때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려내기 같은 거라면은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복사하면은 베껴오기 그러면은 원본도 있고 복사본도 있으니까 두 개가 생겨나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떼어내가지고 따로 가져와가지고 따로 가져온 부분만 내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써먹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따옴의 경우에는 따옴은 이제 그림의 경우에 빗대서 보자면은 베껴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려오는 것일 수도 있고 베껴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송이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있을 때 그 포도나무 한 송이를 이렇게 따오는 거, 그럼 이제 그걸 내가 먹게 되겠죠. 요걸 이제 일종의 열매를 따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따오기에는 이제 말이 좀 우리말로 쓰면은 발음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따오기, 따옴의 갈래들을 한번 따온다라는 말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용이라는 말과는 달리 상당히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대로 따오기, 그대로 따옴, 그대로 따온다, 송두리째 따온다 이런 뜻이네요. 있는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줄여서 따온다, 아하, 이건 줄이기군요. 전체가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짧게 줄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줄여 따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따져서 따오는 거, 본디글이 있는데 이것이 옳고 그른지 다 따져가지고 그 하나에 따진 결과물을 오른쪽 그른쪽 해가지고 올바름과 좋은가 나쁨, 더 좋은가 그렇지 않은 등 이런 방식으로 간매김 따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기, 분석하기, 비평하기가 모두 이제 끝낸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따오기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논문 쓰기에서 앞서 연습했던 모든 내용들도 그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따오기로 연결시킬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낱말 하나도 따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는 에너지가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특정한 이제 연구자의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에너지라는 낱말이 하나의 특수한 낱말로 쓰이게 될 때는 갈말을 따오는 것이다. 그 갈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갈말은 term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요. 용어라고도 하고 학술어라고도 쓰고 전문 용어라고도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갈고 닦아서 갈래갈래 나누어 놓은 말, 갈말입니다. 갈말을 따올 수도 있겠고 이것도 출처가 일반 명사하고 다른 거죠. 누군가의 학문적인 업적으로서 만들어진 결과, 갈말을 따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글어를 따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나의 아주 유명한 글어를 따온다면 그 글에 들어있는 원전, 본디 글에서 그것을 따온다면 본디 글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면 글을 따오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단락을 따올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락을 한꺼번에 그대로 따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층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책을 따올 수는 없습니다. 책 전체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책을 이제 따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만 따올 수가 있다. 전체로부터 부분만 떼어놔서 가져오는 것이 따오기지,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따오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올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출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출처를 밝혀주라.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한에서만 따올 수 있다. 따오기는 반드시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한에서만 할 수 있다. 돌려 말하면 출처를 밝힐 수 없을 때는 따올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출처, 이것이 어디에 실린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누가 말했는지 이런 걸 밝힐 수 없을 때는 그거는 따올 수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는 거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고 출처를 모를 테니까 하고 몰래 갖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도둑질을 한 거랑 똑같죠? 이건 쉽게 들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나의 수준에서는 출처를 못 찾았지만은 다른 사람 수준에서는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글쓰기, 논문 쓰기에서는 내가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글에 대해서는 따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